네,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네, 어니님 오늘 2019년 마지막 날이죠. 이 네. 주식시장에서는 마지막 날에 어떤 종목들이 지금 괜찮은지 그냥 우리 시장 보면서 네. 다시 공략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시장 보면서 종목을 공략을 한번 노려보겠는데, 먼저 설명드릴 거는 왠지 할 만한 종목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예상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뭐 꼭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오늘의 시장을 보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고요. 뭐 네. 할 게 있으면은 뭐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네, 보통 보게 되면은 그냥 이것도 한 가지 팁 중에 하나인데, 연휴 끼고 앞선 장에서 포지션이 활발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적인 그 팁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오늘이 실제로 주식시장에선 마지막 날이고, 내일도 쉬고 1월 1일 날도 연휴 때문에 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포지션 변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기에는 힘든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연휴 끼고 포지션 변화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애매함이 근데 뭐 매수세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근데 매도세는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휴 앞선 시장에서는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연휴를 앞두고 있다던가 네. 뭐 주말 앞이라던가 금요일이라던가 뭐 막 그럴 때 왜 안 좋을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냥 일종의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오늘 만약에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일단 오늘 3으로 인해서 적어도 기다려야 되는 게 내일 연휴, 내일 모레 연휴, 그 다음에 적어도 이제 목요일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연휴 앞두고 많이 당한 거죠. 올빼미 공시라고 하죠. 시간의 단일가 종료 직전 6시 전에 무언가 이슈 빵, 또는 주식시장은 내일 쉬지만 내일 자체가 모든 공공기관이 다 쉬는 날은 아니잖아요. 그럼 내일 또 관련된 경제 뉴스 빵 나올 수 있고, 수요일도 신정, 새해 경제 뉴스 빵. 물론 이게 좋은 뉴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좋지 않은 뉴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산 사람들은 이 리스크를 다 안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목요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반반 세임 되는 것 같은데 반반이 아니에요. 근데 좋지 않은 네. 뉴스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러죠? 이건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징인데, 좋은 뉴스는 상대적으로 빨리 나와요. 근데 좋지 않은 뉴스는 항상 이런 연휴 끼고서 종료 직전에 숨겨서 얼레벌레 올빼미 공시라고 하죠. 다들 이제 관심이 이제 연휴다, 연말이다 막 이렇게 해서 관심이 다른 데로 돌아갔을 때, 이목에 집중을 받지 않을 때 공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몰래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 관행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좋은 네네. 뉴스는 장중에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그 대응을 할 수 있을 때 빨리 터뜨려서 어떻게든 뭐 주가를 띄우는 뭐 그렇게 네. 만들고, 네. 그리고 좋지 않은 거는 몰래 이렇게 네. 사람들이 안 보고 있을 때, 아니면 보더라도 대응할 수 없는 시간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살짝 찡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5시 45분에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시간의 단일가 대응할 수 있는 거 딱 한 번 남아 있고요. 그것도 이거 계속 지켜보는 사람들인데, 이 시간대를 보게 되면 이제부터 연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 보고 있는 사람보다 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개인들 기준으로 훨씬 더 많을 거고, 이거 알았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대응하고 싶어도 잘 안 열리니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신정 1월 1일 하고 나게 되면은 지나가고, 그 다음 목요일 하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인식적으로 이게 약간 이쯤 되게 되면 좀 반감되죠. 안 좋은 거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을 하는 분들이 네. 금요일이라던가 아니면 네. 휴일을 앞두고 있다던가 연휴를 네. 앞두고 있을 때는 새로운 포지션을 안 들어가는 게 좋네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건 개인적인 노하우인데, 급등주는 연휴 앞두고서 무언가 만약에 네. 지금 내가 물량을 받아주면서 비중을 채우려는 목적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바로 급등주 매매해서 바로 수익을 내기 위한 포지션을 취할 때는 연휴 앞두고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나머지 매매 그냥 일반적으로 물량을 채워가고 있거나 빌드업 매매나 아니면 조금 느긋하게 바라보는 매매는 별로 영향력을 크게 받지는 않고요. 급등주는 좀 조심해라. 근데 어차피 길게 보고 이제 포지션을 잡는 거면은 네. 그 단기적인 그런 리스크에 그렇게 크게 일희비할 건 아니니까는 뭐 네.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관점을 다르게 얘기하면 네. 만약에 급등주를 내가 할 건데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그런 당일 이제 청산을 네. 염두에 두고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염두가 네. 아니라 이제 이걸 네. 꼭 지킨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네. 말씀하신 대로면은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네. 그러면 장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더 적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들어가면 오늘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삼으면 네. 오히려 더 유리한 거 아닐까요? 네, 거기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찝게 되면은 평상시에는 단기 단타를 즐겨하는 이런 전문 투자자들이 오늘은 그냥 스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오늘이 상대적으로 그냥 다른 일반 날보다 부족할 거예요. 그럼 오늘 장중에도 당연히 매수세 자체가 부족할 거예요. 이 말은 그렇게 되면은 상관없어. 근데 어차피 안 좋은 뉴스 이따가 나올 거니까 나는 지금 할 거야. 할 수는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평상시에 하던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사서 오늘 판다. 팔 수는 있겠지만 그게 파동이 나와주면서 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 질문의 초점을 뭐 리스크, 뉴스, 안 좋은 소식 이런 걸로 맞춰서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급등주는 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기 때문에 네. 수급이 약한 이런 때 하는 거는 뭐 네. 이제 원론적으로 유리할 게 없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이거 되게 단순히 쉽게 정리하게 되면 평상시에 100명의 수급 매매하는 꾼들이 모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날은 100명이 아니라 한 50명? 이건 그냥 뭐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이렇게 반토막 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00명이 주고받고 하는 데서 나오는 파동과 5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주고받고 하는 파동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장은 이틀의 휴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약하다. 근데 어떻게 볼까요? 얼마나 약한지? 그런 거 이제 볼 수 있나요? 네, 한번 이거는 그냥 뭘로 딱 볼 수 있다라기보다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같이 보시죠, 일단. 자, 시장 수급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려고 하게 되면은 이때 시장을 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이렇게 3분봉이에요, 둘 다. 3분봉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전과 뭐 얼마나 차이가 있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근데 보통 이거 봐가지고는 그 느낌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막 더 많아 보여요 이때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평균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이유는 이 거래량의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이 거래량이 무조건적으로 매수세 거래량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호가가 있게 되면은 여기 매도 물량이 있고 여기 매수 물량이 있게 되면은 거래량 자체는 매도가 일어나면서 매수를 찍어줘도 이 거래량은 올라갑니다. 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방어적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이 터져요. 이거는 그냥 노하우적으로 종목들을 보다 보면은 매도 대기 물량을 매수세가 먹고 들어가면서 치고 가는 물량이 많이 터지는 게 아니라 여기다 걸어놓게 되면 체결되고 이렇게 다시 걸어놓은 거 체결되고 밑에서 대기하는 물량들이 체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상대적으로 이렇게 시장으로 포지션 정리하려고 던지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보는 거는 되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뭘 봐야 되냐? 실제로 종목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더 정확해요.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은 구경이가 나왔네요. 구경 가지고 한번 차트 바로 볼게요. 구경 가지고 보게 되면은 여기서 분봉 얘가 거래량 지금 1등 종목이거든요. 얘가 만들어주고 있는 파동 모습을 동일하게 봐주는 건데 이게 양호합니다. 지금 현재 양호하고 그 다음에 지금 힘 받고서 올라가주고 있어요. 수급 원리상 이런 종목을
다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한테 지금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유 흐름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불리하기 때문에 할까 말까라고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글쎄요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거 저희가 예전에 거래량이랑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 약간 전고점을 돌파해서 네. 뭐 자리로 따지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수급이라던가 현재 수급이라던가 네. 뭐 해볼 만한 포지션을 잡을 만한 자리인 거는 맞죠. 네네. 자리만 놓고 보게 네네. 되면은 근데 단순하게 그 자리는 괜찮지만 네. 수급도 지금 현재는 나쁘지 않지만 네. 오늘 이제 뒤에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특성을 생각해서 오후에 조금 수급이 마를 가능성이 높으니 네. 마른다기보다 좀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네, 될까요? 이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 정도거든요. 보자마자 느끼는 거는 이거 이제 같이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0원 정도 어딘가에서 돌파하면서 1번 자리가 나와줬고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여기거든요. 여기 돌파할 때 어딘가 이쪽에서 힘싸움이 일어났다로 보여지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끼면서 분명히 우리는 이 어딘가에서의 평단을 만들어 가면서 이 안에서의 박스권이나 이거를 노리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치고 가는 거를 노려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리는 자리가 이게 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장에서 눌리면요, 눌림 이후 다시 힘있게 그 다음을 위한 반등이 있다기보다는 눌림이 A고 반등이 B라고 하게 되면은 제 경험이나 노하우적인 건데 A가 나오고 B가 생략이 돼요. B가 생략이 되고 B가 차라리 연휴 뒤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이 시점에서 봤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오늘 같은 장에서 여기서는 좀 괜찮았겠죠. 네, 차라리 오늘 같은 장에서 굳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1번, 2번, 3번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1번, 2번, 3번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조금은 2번과 3번을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다면 차라리 1번으로 해서 오늘 해가지고 오늘 끝낼 거면은 요 파동만으로 끝내야 돼요. 그게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버디님이 말씀하신 요 포인트에서 하면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요 포인트는 차라리 할 수 있어요. 네. 네. 자, 근데 저희가 얘기가 좀 갑자기 생 것 같은데 네, 뭐 오늘 수급이 나쁘냐 뭐 이런 거를 현상적으로 보는 방법은 두 가지를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은 볼 수 있는 게 이런 시장에서 1등을 보면요, 1등부터 마른 경우가 있어요. 1등부터. 근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1등은 아직 마르진 않았어요. 그럼 2등을 볼게요. 2등은 말랐을 것 같네요. 2등은 이미 말랐어요. 네. 개별 종목의 그 거래량이 현재 시점에서 활성화가 돼 있느냐, 벌써부터 이렇게 말라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몇 개를 표본에 대해서 보다 보면은 오늘 같은 날은 좀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네, 그때 제가 이거를 좀 팁을 드리게 되면 1등부터 5등까지를 봐야 돼요. 1등부터 5등이면은 당일 거래량 최상위 종목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1등만 보는 거는 1등은 그래도 1등인데 1등의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거고, 활발한 장은 1등에서 5등 또는 어떤 날은 진짜 활발한 장은 1등에서 10등까지의 종목들이 활개치고 움직여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같은 시장은 시장 수급이 조금 마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당장 1등에서 5등만 보더라도 오늘 지금 보게 되면 2등부터 벌써 말랐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장 초반 제외하고는 이거를 다 보면서 느껴야 돼요. 다른 거 보게 되면은 3번 분봉으로 보게 되면 얘도 말랐죠? 말랐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냥 분봉으로 가서 요 지금 거래량이 어떤 식으로 조합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장 초반 반짝하고서 지금 그냥 말라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2등, 3등 종목 다 말랐어요, 현재. 자, 4등 볼까요? 4등도 말랐죠? 5등 볼까요? 5등도 말라 있어요. 네. 한번 10등까지 다 볼까요? 네. 6등? 6등도 말라 있고. 7등은 이거는 코덱스니까 제외하고, 얘 보게 되면은 얘 그나마 조금 활발한 것 같지만 네. 100원짜리고 100원짜리 종목으로 이 정도면은 막 되게 살아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네, 거래 대금을 또 고려하자면 그쵸? 이거 그냥 곱하기 1000 하고서 곱하기 10 하고 나누기 10 하게 되면은 실제로
7,000원짜리 종목 130만 주 정도니까 되게 활발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얘는 뭐 상한가니까 제외. 얘도 보게 되면 말랐어요. 지금 10등까지 다 봤는데 1등 종목 제외하고는 지금 다 말랐네요. 요 느낌이거든요. 1등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말랐다. 1등 어드밴테이지를 고려했었을 때 그래도 1등이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지. 그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마땅하지 않다에 가까운 거죠. 오늘은 특히. 그리고 좀 더 심한 편이긴 해요. 어떤 날은 똑같이 말랐어도 그래도 1등하고 2등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3등까지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5등, 어떨 때는 10등까지 활발하게 움직일 때도 있고, 장의 활발함을 보는 거는 그래서 단순 지수를 보는 것보다는 그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상위 섹터가 아니죠. 상위, 최상위, 거래량 최상위 그룹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는 게 더 좋다.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보다가 네. 그냥 제 궁금한 게 네. 여기 웅진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네. 네. 보면 웅진 싱크빅이 지금 또 이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연관돼 그냥 딱 봐도 연관된 애들인데 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해볼 수 있는 만한 거나 생각해 볼 만한 거 생각해 볼 만한 거 하나 있죠. 웅진이 왜 두 개나 이렇게 나왔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주말 동안에 뉴스가 있었죠. 웅진 코웨이 매각. 네. 코웨이를 웅진에서 코웨이 매각했었다가 다시 편입을 했다가 다시 이제 재매각으로 결국에는 결정이 되면서 넷마블에서 인수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자회사 매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M&A 호재가 작용해서 그룹사 전체에 반영이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끝나면 되나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웅진이 지금 상한가 갔는데 네. 얘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따라간다. 이제 웅진이 대장 주고 네. 웅진 싱크빅이 그룹사니까 대장을 따라가서 상한가를 간다. 네. 추정은 가능합니다. 추정은 가능한데 그거 역시 진짜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은 아니라서 얘가 갔다고 얘도 무조건 따라간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 어니님 같은 경우에는 매매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요런 상황, 이제 수급 외적인 요런 상황, 특히 이렇게 딱 말하자면은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룹 중에 네. 대장이 상한가를 갔어. 네. 그러면 얘도 간다. 뭐 옛날에 15%대는 이런 거 좀 더 많았던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네. 15%일 때는 좀 더 많았는데 지금 요즘 시장에서는 봐야죠. 그때처럼 얘가 일단 얘 볼게요. 웅진 싱크빅인데 첫 번째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얘가 상한가 잘 가는 종목인지부터 봐야겠죠. 근데 얘 상한가 진짜 못 가는 종목 같은데. 얘도 상한가 잘 못 가는 종목 같은데 이때 한번 애초에 갔었고. 웅진도 그럴걸요? 웅진은 그래도 M&A에서 직접적 호재 대상이니까 네네. 본사잖아요. 웅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 웅진코에 팔게 되면 가장 수혜를 입는 거 하나 꼽으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본사겠죠. 그런 의미에서 얘네가 된 거고, 웅진 싱크빅은 일단 제 기준에서는 가도 안 이상하고요, 안 가도 안 이상해가지고. 하나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적정 주가라는 거를 좀 계산해 보는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지분율이 웅진이 네. 웅진 코웨이 지분율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계산했을 때 이 정도 오르는 게 이제 예상이 되고, 웅진 싱크빅은 지분율이 뭐 웅진 코웨이에 뭐 3분의 1 정도 영향을 미쳐서 상한가까지는 못 가고 요 정도 오르는 게 예상이 되고, 막 뭐 그런 식으로 막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따져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게 들어맞는 호재 요소가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인수합병, M&A 이쪽에서는 그거 안 들어맞아요. 두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들어맞는지랑 그게 네. 좀 그래도 맞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경우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수합병 호재가 진짜 조금 대박 기대감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대박 기대감이라는 그거는 앞으로의 잠재 가능성이 주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물밀듯이 사겠다고 들어와요. 이러면 적정 주가를 무시하고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수합병 호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분의 배분에 따라서 주가가 딱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 이게 얼마만큼의 기대감이 있는 합병 이슈인지를 보고 그 인기도에 따라서 그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거품이 엄청나게 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단순하게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네. 뭐 쉽게 말하면 인수합병 해가지고 얼마나 개선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대감만으로 수급이 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계산은 조금 무의미하다. 네, 차라리 네. 수급 관련 분석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즉 네. 테마주나 이런 주도주 이런 식으로 수급을 계산하면서 수급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해볼만 하다. 이게 저는 M&A 이슈에서는 더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뭐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이런 거 했었을 때 회계적으로 지분 구조적으로 이런 정량 배분이나 이렇게 했었을 때 지금 아직도 두고두고 회자되고 이슈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정량 배분을 어겼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어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수급적으로 바라보는 게 M&A 이슈에서는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한 게 그래도 조금 고려돼 볼 만한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M&A 말고. M&A 말고 그런 게 계산이 조금은 될 수 있는 유상증자? 삼자 배정 유증? 뭐 요런 정도? 그거는 이유는요? 조금은 더 정량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계산이 되니까 그거는 뭐 유증 배정액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네, 맞아요. 네. 자본이라는 게 존재를 하겠죠. 네. 얘네가 뭐 그냥 쉽게 얘기해 볼게요. 100만 원 있는 앤데 그냥 귀엽게 가겠습니다. 100만 원 있는데 누가 삼자 배정으로 50만 원을 넣겠대요. 그러면서 내가 너네 자본의 절반 되는 돈을 넣어 줄 테니까 너네 앞으로 이 돈을 활용해서 쭉 키워 올려봐.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그냥 자금이 부족한 유상증자가 아니라 삼자 배정, 지정이 된 유증 투자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일단 자기 자본 비율이 50%가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50% 오를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은 못해요. 이 섹터 역시도 그렇게는 계산은 못하는데 여기서 그나마 조금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비슷한 효과는 갖고 와요. 영업이익 50% 증가.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 과거에 이런 정도의 힘을 만들었을 때와 어찌됐든 회사라는 집합체 안에서 돈이 이 정도 들어오는 호재 요소를 가졌을 때 얘가 어느 정도의 주가가 적정 주가인 것이냐를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역시도 100% 이것만 가지고 딱 맞지는 않아요. 그나마 그래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추정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거는요? 네. 저희 이제 뭐 그런 리포트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네. 얘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네. 실적 시즌 때 같은 때 보면은 네. 실적 전망치 같은 거를 보면서 이번 당해 년도 당해 분기에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네. 실적이 돼서 이 정도 실적이 오르면은 네. 그 오른 걸 가지고 전망을 해서 현재 퍼 대비 뭐 앞으로 이제 오른 예상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를 역산을 해가지고 적정 주가를 매겨가지고 네. 이게 목표 주가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리포트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는 게 맞을까요? 그런 리포트를 보면서 그래 이렇게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지. 그냥 경제 잡지 읽듯이 뉴스 네. 그냥 보듯이 그냥 한번 읽고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고 넘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할 것도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리포트는 항상 어느 정도의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리포트에 그러면 거품이 왜 껴 있는지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유는 하나예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개업을 해요. 그냥 부동산 중개인들이 하자만 없으면은 웬만한 집들 다 괜찮다 팔아야 되니까 뭐 그런 거랑 같은 원리상에서 리포트 자체에서 기업의 진짜 좋고 나쁨을 되게 막 많이 반영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퍼나 PBR 이거대로만 주가가 움직일 것 같으면은 되게 쉽겠지만 이것도 되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포장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언제 한번 물어봐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퍼나 PBR은 그렇게 많이 할 얘기도 없나요, 우리가? 이게 그냥 이 기업을 되게 있어 보이는 숫자로 보여주기에 좋은 후행성 포장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좀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퍼나 PBR의 의미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뻔하니까. 네. 어니님은 이거를 어느 정도 참고하세요? 퍼나 PBR을? 실제 매매를 할 때? 보기만 해요. 참고도 안 한다는 건가요? 보기만 하고? 분석을 안 해요. 분석을 안 한다. 이 PBR이 이 정도면은 뭐 어떻게 될 거고 뭐 이런 예측 같은 거나 현상에 대한 분석 자체도 아예 안 한다는 거죠. 자, 중장기나 조금 장기 아니면은 빌드업 하거나 아니면 길게 보면서 할 때는 봐요. 보고서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네라고 하게 되면은 오케이. 근데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왜 일반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을 땐 봐요. 근데 일반적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보고 나서 일반적 범주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오케이 넘어가요. 근데 단기 단타 쪽에서는 보지도 않으시죠? 뭐 눈에 걸리니까 보기야 하죠. 재무제표 화면 띄우게 되면은 있으니까 보긴 하겠지만 걷다가 되게 큰 시간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제 조합값을 본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몇 번 많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걸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네. 근데 저 퍼나 PBR을 보는 거는 본 적도 없어요. 지금 어니님이 네. 언급한 적을 본 적도 없다는 거죠. 네. 그 얘기는 거의 안 보는 거 아닌가 네. 싶어서. 보시면은 여기도 좋은 예가 나오는데 여기 나와요. PER, 네. PBR 이쪽에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안 나오죠. 이 지표가 자 여기 채워지는 것만 봐도 후행성이고 그나마 PBR은 여기 분기별로 나오기는 했는데 이 숫자의 변화가 재무제표 다 반영되고 그 다음에 계산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되게 후행성이에요. 아, 이게 좀 약간 좀 위험한 거 아닌가? 퍼나 PBR은 후행성이니까 안 본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그거를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보는 분들은 이제 실력도 배경도 다 되게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제가 좀 갑자기 확 조심스러워졌는데 이걸 볼 필요도 없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 재무제표나 이 경험치나 아니면은 이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부분을 어차피 다른 부분에서 중복적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여기에 많이 끌려다닐 필요는 없고 참고 정도만 해도 문제는 없다. 현실적인 매매에서는. 근데 다만 여기서 이게 더 중요하게 부각돼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런 매매가 있어요. 그게 조금 중장기부터일 것 같아요. 중장기 또는 장기 아니면은 나의 매매가 성장성의 베팅을 하는 매매다. 이러면은 이제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쪽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많이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매매를 할 때 성장성 하나에다가 이 기업 성장성에다가 베팅해야지 이것만 목표를 가지고 베팅하는 성향의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되게 막 깊이 있게 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좀 이중으로 했죠. 사실 처음에는 어니님이 뭐 단타 할 때 이거 보냐 안 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네.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안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네. 어니님 한마디가 이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야 오니스트 안 본대 뭐 이러면서 나도 봐도 되겠네 막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할까봐 네. 한번 다시 여쭤본 거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댓글 보거나 이렇게 하니까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당연히. 네, 따라 했다라고 하는데 하라고 하는 건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자신의 성향을 알고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대전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대전제에서 수급으로 가는 순간 수급은 단기 단타를 포함해서 뭐 테마주 기타 등등의 기대감, 거품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 수급 쪽으로 가는 순간 회계까지 같이 잡으려고 하게 되면 현실에서는 그런 게 잘 존재는 하지 않아요. 이 수급이냐 회계냐에서 A타입은 이거를 그냥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우선이 아니라 회계라고 그냥 쓰는데 이 회계에는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성장성, 기타 등등, 기업의 발전성 이런 성장성에 베팅을 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둘 다 똑같은 투자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쪽 B타입의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이 영역이요. 되게 중요한 영역이고요. 저는 A랑 B 중에 상대적으로 A쪽을 조금 더 잘하고 A쪽을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 A쪽에서는 이 파트가 조금은 더
무시한다가 아니라 조금은 더 비중이 줄어들고 이쪽에 조금은 더 포커스를 맞춘 집중을 해서 그 파동 원리와 그거를 이용한 매매를 이뤄나가도 수익을 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단 A로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 존버를 하거나 기타 다른 변수가 발생해서 종목이 전략을 수정하게 되는 경우. 네, 그럴 때는 여기서 상대적으로 비중을 낮췄던 회계 파트를 그때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때 전략을 수정하려고 봤더니 회계가 그지 같으면은 조금씩 잘라내는 거고. 그쵸. 단순하게 말하면 이게 네. 괜찮네? 그럼 버텨볼만 하네 하면 이제 들고 있는 거고. 그쵸. 무조건 존버가 되냐 안 되냐에 되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또 회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언니님을 보니까는 이거를 아예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 이제 그때 본 것처럼 여태까지 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조합값만 보고 깊이 있게 네. 전혀 안 보다가 네. A에서 B로 넘어가는 경우가 언니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넘어갔을 때 이게 나쁘면 잘라내고 좋으면 버티고 네. 이렇게 쉽게 생각을 이제 쉽게? 이게 쉽나? 이거 되게 네. 어려운 건데 이렇게 가시는데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걸 할 건데 나는 네. 무조건 버티는 쪽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때부터 회계를 좀 약간 버틸만한 거를 들고 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회계를 타이트하게 보면서 수급까지 이거를 같이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종목이 많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여기서 저는 그냥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한 거는 맨 처음에 종목을 선정하고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요걸로 하다가 그러다가 이게 제 예상대로 안 되게 되면은 그 다음 분석에서 왜냐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분석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필요할 때 분석을 깊이 있게 하는 거지 처음에는 필터 정도로만 하다가 현실적으로 왜냐면은 모든 종목에 이거를 다 분석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제한적이라는 거의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종목이 많을 필요는 또 없잖아요. 네. 그 언니님 같은 경우에야 뭐 진짜 막 많은 종목을 다룰 여건이 되시고 네. 뭐 자금도 되고 뭐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냥 일반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조건이 딱딱딱 맞는 몇 개를 가지고서 네. 좀 해도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싶어서 많은 거라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네. 목적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전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모든 영상에서 한 번씩은 꼭 다루는 건데 본인의 스타일. 종목이 많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사람은 어떤 매매를 선호하나라고 했었을 때 수급도 좋고 회계도 좋으면서 빠르게 하루 이틀 3일 만에 수익도 낼 수 있는 종목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면 좋겠어요. 이런 막연한 스타일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종목은 없어요. 그냥 시장에. 그런 종목이 나올 때가 있는데 정말 화랑기 때. 그것도 진짜 좋은 게 아니라 이 수치가 좋아 보일 뿐 그렇게 좋게 보여지게끔 탈바꿈 포장된 거지. 방금 전에 말한 것들은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공존하기 힘든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회계가 되게 좋아졌다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수급이 좋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결함이 있지만 아직 성장하지 않은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와 B는 서로가 두 개가 동시 충족된다라는 게 힘들어요. 여기서 저는 팁을 드리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은 수급주를 다룰 때 회계 파트가 당연히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저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면은 수급주 자체를 하는데 현실적인 매매 자체가 어려워지니 수급주를 선택을 했으면은 수급주를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만약에 성장성이나 회계적인 부분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수급을 어느 정도 배제한 상태에서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수급주를 하다가 좋든 싫든 간에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때는 반드시 여기서 조금 신경을 덜 썼었던 회계 재무 파트를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 바로바로 한다. 저희 영상을 보는 분들은 네. 솔직히 이제 이런 회계 쪽을 해서 막 장투하려고 막 그러는 분들은 있겠지만 네. 그런 분들 오히려 좀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두 부류일 것 같아요. 그냥 모르니까 이것저것 많이 습득하려고 들어오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애초에 이런 수급 분석 같은 게 이제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그런 두 부류의 분들에게 네. 지금 말한 요 프로세스대로 하세요라고 이제 딱 자신 있게 딱 권장을 해줘도 네.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보는 분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따라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이라는 게 이제 좋다라는 거죠. 네. 다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진짜 수급에 대해서 파동이나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여기서 조금 시간을 덜 썼었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수급에서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돼서 나오는 그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이 매매의 단점을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무시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읽고 변화를 파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죽도 밥도 아니죠. 네, 오히려 네. 되게 어렵고 손해만 나는 매매가 될 수 있어요. 모든 매매엔 단점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매매도 단점이 이 변화에 대한 감지가 빨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거를 그냥 일반 직장인 분들이 할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어떤 식으로 할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회계를 분석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회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더 깐깐하게 필터를 한다. 종목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회계를 좀 깐깐하게 필터를 해서 회계적으로 분석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존버가 용이한 종목을 골라서 그 안에서 수급 붙은 애들을 조금은 짧게 노려보지만 길게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종목을 제한적으로 선택한다, 요 느낌으로 가게 되면은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해보시죠. 회계를, 그러니까 재물을 조금 네. 더 깐깐하게 네. 필터하는 방법. 이거 따로 이렇게 한 시간 해가지고 네. 영상 하나로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냐면 현실적으로 이거를 조금 되게 느슨하게 보고 이거를 잘한다 이런 거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보는 분들이.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보험을 좀 많이 두고 가고 싶은 생각을 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좀 맞춰드려야죠. 그런 분들은 요 정도로 봐라. 다음에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조합에서 많이 하다 보면 이 조합에서 지금 제 머릿속에는 딱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많이 안 좋을수록 얘가 많이 좋아지면서 그런 애들이 급등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가 한류 AI 센터 같은 거 제목 그냥 딱 봐도 안 좋아요. 네. 근데 그런 애들은 대신에 단기에 20% 30% 갈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건 또 어린이님도 안 하잖아요. 너무 안 좋은 거는. 그건 계좌 상황에 따라서. 아예 안 한다라고 못 박을 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정도가 있어요. 정도가 되게 주관적이라서 요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뭐 할 만한 거는 뭐 보이지 않나요? 아까 그 구경지에는 거래량 1등 달리고 있었는데 지금 한번 볼까요? 네. 어떤가? 이 정도면 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평상시대로라고 했었으면은 여기서 눌릴 때 네네. 여기서 받아주면서 전에 보여줬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볼 수 정도에 있었을 텐데. 네.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네.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할 수는 있는 건데 저한테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오늘 이미 그냥 오늘 애초에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셨네. 네.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는 좀 약간 눈에 환하다. 약간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네. 왜냐면 여기서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되면은, 오늘은 어려운 싸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연휴 끝나고 장 오픈하게 되면 그때는 훨씬 이렇게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쉬운 그걸 싸움이에요. 못 잡게 되니까. 네. 네. 근데 오늘 어려운 싸움 했다가 잘 이기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에 하나 지게 되면은 이거 그냥 놓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원희님이 네. 그 주식은 약간 그 연애와 결혼처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왜 자꾸 싸움이라 그러세요? 아, 그쵸. 네. 제가 단어를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네.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면서 보겠죠. 네. 네. 어려운 연애, 어려운 연애. 네, 이렇게 네. 성깔 나쁜 애랑 괜히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뭐 그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목 잡히지 않는 게 네네. 이때 더 기대되는 이벤트가 있으니
알겠습니다. 네. 와이프가 친정 갔을 때 놀면 되는데 괜히 와이프 옆에 있는데 놀겠다고 컴퓨터 게임 하면 그럼 어려운 그런 결혼 생활이 예측이 되니 네. 뭐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뭐, 저희 일단은 오늘 뭐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오늘 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거 언제 업로드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바로 편집해서 올릴지 하루 이틀 있다가 올릴지 모르겠는데 보시는 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아주 좋은 기운을 받아서 성공 투자하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